밝고 화창한 하늘 위로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모든 보관 컨테이너가 짐을 목적지로 옮기기 위해 서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로비에 몰려들어 여기저기 걷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말 밝은 하와이안 셔츠를 입은 남자가 출구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곱슬머리를 한 중간 키의 여성도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큰 여행 가방과 힙색을 메고 있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아들, 어머니 이렇게 3명의 가족으로 공항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한국 공기가 역시 다르다고 외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조금 웃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곤란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남자는 동지처럼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런 촌스러운 옷을 꼭 입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젊은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나무랐습니다. 나이든 여자는 아들을 잘생긴 젊은이라고 부르면서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잠시 후 가족은 택시를 타고 공항을 떠납니다. 그들은 서울타워, 스파이럴타워, 그리고 몇몇 엄청나게 큰 타워와 같은 많은 볼거리를 봅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신이 나서 떠들어댑니다. 택시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습니다. 엄마는 킥킥 웃고 있습니다. 아들은 짜증이 났고 택시 운전사는 그의 신남을 보면서 기분 좋게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벗은 아버지는 웃기 시작하며 한국의 건물들은 모두 이렇게 높냐고 소리치며 묻습니다. 어머니는 기분 좋은 상태를 유지했고 아들은 완전히 짜증이 났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아버지에게 서울에 정말 오랜만에 오셨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신이 나서 서울에 처음 방문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택시 운전사를 완전히 놀라게 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더 말하기도 전에 그의 뒤에서 손이 뻗어왔습니다. 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잡고 아버지를 잡아당기면서 이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말하면서 숨기려고 했습니다. 택시 운전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곁눈질로 돌아보니 아버지는 조용히 앉아서 아무 움직임 없이 밖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더 킥킥 웃으면서 침묵을 깨려고 하지만 젊은 남자는 계속 찡그리고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2개의 타워가 있는 정말 높은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엄마는 이곳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감탄했고 아버지는 그 집이 400만 달러가 넘는다고 대답했습니다. 돈 액수를 듣고 젊은 남자는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건물에서 걷고 있을 때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보안 요원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어떤 호수를 방문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방문객 패스가 없이는 이 집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그 사람을 쳐다보았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긴장을 풀려고 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아버지는 맨 위를 가리키며 그들의 집인 꼭대기층 가장 큰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듣고 보안 요원은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들이 이 지역에 새로 왔고 지난달에 이사 왔다고 설명했지만 보안 요원은 계속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서울국제고등학교의 와이드 앵글샷으로 바뀝니다. 수업에서 선생님은 젊은 남자를 소개하며 오늘 새로운 전학생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그가 전학생이라는 말을 듣고 약간 놀랐지만 보통 일어나는 교환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이 소식은 맨 뒷자리까지 수업의 모든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선생님은 그가 고급반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자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모두에게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젊은 남자에게 돌아서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소개할 생각이 없냐고 말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잠시 침묵한 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잠시 멈춘 후 젊은 남자가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강지온이고 잘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수업 뒷자리에 앉은 한 여학생이 그가 얼마나 멋있는지 외쳤습니다. 강지온은 딱 그녀의 스타일이었습니다. 반 친구들은 웃으면서 이아라가 그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상기시키며 바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강지호는 의자 중 하나로 걸어가서 뒤로 당겨 갈색머리 남자 옆에 앉았습니다. 갈색머리 남자와 그의 친구는 우리 새로운 녀석을 불길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강지온에게 2학년 2학기인데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강지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대답이 없자 선생님은 칠판에 문제를 쓰고 그에게 칠판에 나와서 풀어보라고 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고 강지호는 그 합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여전히 앉아있는 채로 답이 224라고 불쑥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그의 즉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업의 다른 학생들은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공책에 합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푼 사람이 손을 들어 선생님에게 알렸습니다. 완전히 충격을 받은 채로 뒤돌아보면서 그는 선생님에게 강지온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강지온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높은 수준의 문제를 암산으로 풀 수 있었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갈색머리 남자도 충격에 빠져 그를 쳐다봤습니다. 앞줄에 앉은 사람들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하라는 그가 이제 그녀의 스타일에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크게 웃었습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모든 관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강지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임무를 완수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우 어리고 깡마른 강지온이 숨을 헐떡이는 회상의 시작을 봅니다.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고 경찰관은 뒤에서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많은 고급책을 들고 동시에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무장한 경찰관이 그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칼과 같은 큰 무기조차 강지온의 훈련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강지온은 칼을 사용하여 나무를 반복적으로 공격하면서 패턴을 연습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그를 주시하고 다음으로 나무의 세 표적을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썼습니다. 이 시점에서 강지온은 절대적인 정확성과 힘을 가진 젊은이로 성장했습니다. 이전의 자신과는 달리 그는 이제 전혀 숨을 헐떡이지 않고도 쉽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경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강전은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들은 잠시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바로 다음 순간 강건은 칼을 들고 경찰에게 달려들어 공격했다. 하지만 경찰은 그의 칼을 막고 대신 발로 차서 강건은 팔로 얼굴을 막아야 했다. 강건이 약간 내려왔을 때 경찰은 그 기회를 틈타 칼을 강건이 관자놀이로 향하게 했다. 칼은 강건이 눈을 꿰뚫기 직전이었다. 하지만 강건은 빠른 반사신경으로 뛰어내려 칼을 피했다. 하지만 칼이 그의 이마를 베는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다. 그들이 반동하면서 경찰과 강건은 서로 칼날을 휘둘렀다. 윗선에서 7호 요원에게 임무가 주어졌으며 작전 지역은 대한민국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경찰은 그에게 이 임무가 최소 10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임무는 대한민국 상류층에 침투하는 것이었다. 강지연은 그 임무에 충격을 받았다. 경찰은 계속해서 정치와 경제 분야에서 최고의 인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가 최고의 인맥을 모두 만들고 나면 당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강건은 임무의 심각성을 듣고 이마에 땀을 흘렸다. 경찰은 그에게 마지막으로 이해했는지 묻는 고함을 질렀다. 강건은 즉시 경례하며 알겠습니다 라고 외쳤다. 그가 경례를 하는 동안 강건은 다른 두 경찰이 자신에게 걸어오는 것을 알아챘다. 그 두 경찰 중 한 명은 40대의 건장한 남자였다. 다른 한 명은 황우영 또래의 여자였다. 경찰은 그들에게 이번 임무를 완수하는데 동지가 될 것이라고 명령했다. 강건은 고개를 돌려 문제의 동지들을 보았다. 두 경찰은 마치 무언가에 동의하는 듯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책임 경찰은 존경의 표시로 모자를 들고 담내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강건은 전혀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저 그들을 험악하게 쳐다보며 서 있었다. 두 동지는 그의 반응을 이해하고 얼굴을 찡그렸다. 남자 경찰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렸다. 현재로 돌아와서 아버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창밖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어머니는 그에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연이 속을 수 있을지 그에게 물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자신의 뒤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몸을 돌렸다. 그는 몸을 돌려 어머니가 울 것 같은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성급하게 굴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안심시켰다. 그들은 천천히 진행해야 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는 강지연을 그 지옥에서 꺼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학교로 돌아와 많은 학생들이 강지연 주변에 모여 있고 소녀들 중 한 명이 이하라가 그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본다. 혼란스러워진 강재는 소녀가 말한 사람을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새 소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왜 이 시기에 전화가 왔는지, 어떻게 전화가 왔는지, 어디에서 전화가 왔는지 물으며 그를 괴롭혔다. 그들의 질문은 점점 더 개인적인 질문이 되었다. 예를 들어 그들 중 한 명은 그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는 영국이나 미국처럼 외무부에서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지연은 단 한 가지도 대답할 수 없었고 이러한 질문 공세에 완전히 압도되었다. 다음 순간 다른 누군가가 강건에게 걸어왔고 그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소녀들은 갑자기 길을 내주고 존경을 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 사람이 바로 이하라였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강지연에게 걸어갔다. 그녀는 강건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네고 자신의 이름을 먼저 말하며 이하라라고 소개했다. 이제 그녀는 그가 말하는 것을 허용하는 대신 그의 이름이 강건이라고 말하며 그를 압도했다. 그렇지 않나요? 강지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녀를 계속 노려보았다. 강지연은 갑자기 깊은 생각에 잠겼고 우리는 회상 장면을 본다. 테이블 위에서 강지연은 이하라에 대한 몇 가지 문서를 조사하고 있었고 그 문서에는 그녀의 모든 정보가 적혀 있었다. 강건은 아무 말 없이 계속해서 문서를 조사했다. 다음 순간 아버지 동지가 더 많은 서류 뭉치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는 이것들은 그가 공부해야 할 더 많은 대상 파일들이고 예상보다 훨씬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말하며 그는 뭉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것을 본 강건은 크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아버지 동지는 그에게 먼저 말투를 바꾸라고 요청했다. 강건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듯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동지는 그가 여기서 온 사람처럼 보여야 하기 때문에 말투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신을 설명하며 그는 강건이 이해했는지 확인을 요청했다.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는 그에게 동의했다. 회상이 끝나고 우리는 현재 시간으로 돌아온다. 그는 이하라가 그에게 1순위 목표였기 때문에 그녀를 알아봤다. 이하라는 대한민국 최대 기업이자 시가총액 1위인 다국적 기업인 3종 그룹의 딸이었기 때문에 1% 중에 1%였다. 그의 임무는 언젠가 3종 그룹의 개인적인 비밀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강지연이 너무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자 이하라는 너 원래 이렇게 말이 없어? 라고 물었다. 항상 입을 꾹 다물고 있니? 강지연은 자신의 임무를 상기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래서 그도 그녀에게 되물었다. 그녀는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팔로우할 수 있도록 그의 휴대폰을 꺼내 그에게 내밀며 물었다. 강지연은 이 요청에 완전히 굳어버렸다. 그의 반응을 보고 소녀는 그가 인스타그램 계정이 없는지 궁금해했다. 그들 중 한 명은 그가 북한에서 왔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하기도 했다. 크게 한숨을 쉬며 이하라는 적어도 그의 전화번호라도 알 수 있도록 그의 휴대폰을 요구하며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거의 알지 못했다. 강지연이 이 임무에 오기 전에 얼마나 준비가 안 되어 있었는지 그는 문자 그대로 휴대폰조차 없었다. 이하라와 다른 소녀들은 그의 반응에 걱정했지만 그들은 최악의 상황, 즉 그에게 휴대폰조차 없다는 것을 추정해야 했다. 강지연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계속 흘러내렸다. 그는 임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끝날까봐 완전히 겁에 질렸다. 이하라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주위를 둘러보며 그가 휴대폰조차 없는 원시인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실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잠시 머무른 후 그녀는 뒤돌아 걸어갔어요. 강지호는 완전히 겁에 질렸어요. 그는 임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구석에 있던 두 녀석은 그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계속 비웃었어요. 다른 반 친구들도 그에게 휴대폰조차 없다는 사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일부 친구들은 그의 부모님이 엄청 엄격할 거라고 추측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강준에게 몰려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강지호는 그저 주먹만 꽉 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놓친 것들, 자아, 북한 출신이라는 비난 등을 깨달은 그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휴대폰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학교가 끝나고 고층 아파트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것은 인스타그램, 휴대폰, 북한, 인스타그램, 휴대폰, 북한이 반복되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마치 좀비처럼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강지호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돌려봤어요. 그는 많은 경호원들이 누군가를 기다리며 슈퍼 부자들의 차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던 바로 그때 그의 반 친구 한 명이 그를 지나쳐갔어요. 긴 검은 머리를 한 젊은 여성이 부자들의 차 중 한 대를 향해 걸어갔어요. 그녀는 어디를 보지도 않고 그저 머리카락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어 있었죠. 강지호는 이 사람을 우선순위 1위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 0위 이하라로 인식했어요. 하지만 그가 무언가를 하기도 전에 거대한 경호원이 그의 시야를 가리며 그의 앞에 나타났어요.
이 경호원은 그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고 키가 컸어요. 마치 조롱하듯이 경호원은 고개를 돌려 강지훈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강지훈은 그 크기 차이에 겁먹지 않았어요. 그도 똑같은 맹렬함으로 경호원을 쏘아봤어요. 모든 경호원들이 주변을 에워싸는 동안 경호원 중 한 명이 렉서스 차 문을 열고 그녀에게 타라고 요청했어요. 한 명씩 모든 경호원들이 고급차에 탔고 그의 앞에서 이하라는 다른 고급차를 향해 경호원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경호원들은 서로에게 고생했다며 인사했어요. 모든 여자들이 차에 탔어요. 모든 경호원들도 각자의 차량에 탔고 고급차들의 행렬 전체가 출발하기 시작했어요. 강지호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멍하니 바라보는 동안 차들은 떠나갔어요. 그는 이 엄청난 부의 격차에 놀라 당황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막 그가 움직이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해를 가하려는 의도를 가진 손이 그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갈색 머리를 한 곁다리 녀석이었어요. 그는 그에게 비키라고 하면서 그의 얼굴 주위를 휙 휘저었어요. 하지만 강지호는 빠른 반사신경을 이용하여 제때에 고개를 피할 수 있었고 따라서 맞지 않았어요. 갈색 머리 녀석은 그의 반응 속도에 충격을 받고 도대체 뭐냐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강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이를 악물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 녀석은 그가 정말 짜증난다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이 녀석도 엄청난 부잣집 아이였고 경호원은 오늘 학교에서 한 일에 대해 감사하며 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강지우는 이 갈색머리 녀석과 그의 경호원이 정말 비싼 벤츠 지바겐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봤어요. 모든 부잣집 아이들이 떠난 후 나머지 학생들은 집으로 가기 위해 길을 건너기 시작했어요. 강지은은 그저 조용히 그 자리에 서서 지금 맛본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가지 머리를 하고 눈을 가린 한 남자가 그에게 무언가를 물으며 말을 걸었어요. 강지호는 정보책자에서 이 남자가 장동우라는 것을 기억해냈어요. 그는 한센 로펌의 대표인 법무부 장관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서울 제1지검 검사장이자 검찰총장 후보였어요. 그의 어머니는 또한 서울 고등법원의 수석판사였으니 기본적으로 법조계 가족 전체가 하나에 모여있는 셈이었죠. 그는 이 길은 항상 이 부잣집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혼잡해진다고 말했어요. 강지호는 그저 조용히 그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강지훈에게 차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강지훈은 이 제안을 수락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생각했어요. 그의 반응을 보고 장동우는 자신이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강지훈은 그 제안에 감사하겠다고 말하며 그의 호의를 받아들였고 이는 장동우를 정말 기쁘게 만들었어요. 집으로 가는 동안 장동우는 강지훈에게 어디에 내려주기를 원하는지 물었어요.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강지호는 반포 블루타워에 내려달라고 답했어요. 그의 집을 듣고 장동우는 정말 크게 웃으며 그도 정말 좋은 곳에 산다고 말했어요. 그는 자신을 장동우라고 그의 전체 이름을 소개했고 강지훈도 똑같이 했어요. 장동우는 운전사에게 그를 타워에 내려주고 나서 그들 둘을 학원으로 데려다 주라고 지시했어요. 운전사는 존경의 표시로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 모두는 조용히 차를 타고 있었고 반면에 장동우는 무언가에 대해 계속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돌아보며 그는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해하면서 강지훈에게 말을 걸었어요. 그는 강지훈에게 아까 그가 풀려고 했던 수학 문제에 대해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었냐고? 강지훈은 장동우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떠올리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어요. 하지만 곧바로 그는 자기가 그걸 왜 물었는지 미안하다고 소리치며 물러섰어요. 그는 그가 수열 문제를 암산으로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었다는 것에 놀랐을 뿐이었어요. 장동우는 그가 왜 그렇게 초조하고 흥분했는지 그 이유가 그가 수학을 정말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이것을 기회로 여긴 강지호는 장동우에게 그에게 직접 과외를 해주고 싶냐고 물었어요. 장동우는 그가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강지호는 그가 그를 가르칠 의향이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에게 암산으로 푸는 방법도 가르쳐 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이 말을 듣고 장동우는 강지훈에게 과외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계속 낄낄 웃으며 흥분으로 빛나기 시작했어요. 비록 그는 속으로는 웃고 있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생각보다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혼자 낄낄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보처럼 그는 곧바로 강지훈에게 물었어요. 휴대폰도 없고 인스타그램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정말 사실이 아니냐고. 강지연은 그저 멍해졌어요. 길 건너편 이하라의 차인 파란색 롤스로이스 안에서 이하라는 그녀의 경호원이자
운전사와 함께 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에게 말을 걸어 무언가를 물었어요. 그는 그녀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는지 물으며 대답했어요. 이하라는 경호원에게 전학 온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어떤 종류의 아이인지 알고 싶다고 알렸어요. 보디가드는 상황의 위험성을 물으며 조사부서를 통해 그를 철저히 조사하고 싶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강도 높은 조사를 거절했어요. 그녀는 그저 이 새로운 아이가 그녀 주변에 있어도 안전한 사람인지 알고 싶다고 말했어요. 다른 질문 없이 그는 그날 밤까지 보고서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하라는 속으로 계속 미소를 지었어요. 강지연의 집에 돌아오자 엄마 동무는 강지연을 아들이라고 부르며 정말 따뜻하게 맞이했어요. 강지연은 그녀의 반응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엄마 동무는 역할을 깨지 않고 자기가 먼저 인사하면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처럼 따뜻하게 인사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아빠 동무는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하지만 강지연은 그저 멍했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정말 당황한 얼굴로 학교에서 돌아왔다고 말하며 자신의 당혹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요. 어머니도 정말 크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화제를 돌리며 그녀는 그를 밀어내며 그의 방을 확인해 보라고 했어요. 강지연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엄마는 그가 보면 알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가 방에 들어가는 순간 그는 완전히 굳어버렸어요. 정말 아름다운 서재였고 깔끔한 책상과 상자들, 화려한 장식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3개의 장치가 있었는데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있었어요. 이 침대는 옆에 사다리가 있는 아름다운 2층 침대였어요. 벽에는 많은 포스터가 있었고 옆에는 뮤지컬 키보드도 있었어요. 방을 보며 강지연은 그들이 이렇게 작전 자금을 낭비해도 되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 크게 웃었어요. 그녀는 그들의 가족이 엄청나게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임무에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강지연은 탁자로 가서 선물 받은 전자기기들을 살펴봤어요.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스마트폰이었어요. 강지연은 계속 스마트폰을 바라보고 엄마는 계속 킥킥 웃었지만 그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약간 혼란스러워했어요. 돌아서서 강지연은 그녀에게 인스타그램이 뭔지 아냐고 물으며 여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엄마도 그가 무엇을 묻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뒤쪽에서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나왔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가리키며 그에게 인스타그램에 대해 가르쳐 주겠다고 주장했어요. 엄마는 이 열정에 킥킥 웃었어요. 하지만 강지연은 혼란스러웠어요. 한편 도시의 다른 쪽에서는 한 여자가 밤에 격렬한 운동을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하라였어요. 그녀는 땀을 흘리기 위해 밤에 운동하고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의 왼쪽에 누군가 서 있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녀의 개인 집사이자 비서이자 보디가드가 그녀에게 존경을 표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강지연의 아버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서를 그녀에게 건넸어요. 그의 이름은 스티브 강이었어요. 그는 세계 5대 암호화폐로 알려진 암호화폐 11코인의 2세대 한국계 미국인 CEO였어요. 현재 그의 자산은 최소 황우영 빌리언 원 이상으로 추정돼요. 보고서 외에도 비서는 코인 외에도 미국과 일본에서 보안 및 네트워킹 분야에서 지난 10년 동안 빠르게 성장한 회사라는 정보를 덧붙였어요. 본사는 미국에 있고 중국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하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보고서를 덮었어요. 비서는 다시 한번 더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지 제안했어요. 하지만 이하라는 그의 파일을 옆으로 치우며 그와 어울려도 될 만큼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 장은 서울국제고등학교의 새로운 날부터 시작돼요. 강주는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랑스럽게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는 때때로 혼자 낄낄 웃으며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낄낄거림이 강지연이 무엇 때문에 웃고 있는지 보려고 뒤돌아본 이하라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에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강지연을 보기 위해 돌아선 순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는 누군가 자신의 새 휴대폰을 알아차리는지 보기 위해 계속해서 좌우로 곁눈질을 했어요. 이하라는 강지연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고 그의 얼굴에 가벼운 미소를 유지했어요. 잠시 후 강지연은 이하라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이하라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는 자랑스럽게 새 휴대폰을 꺼내 그녀에게 과시했어요. 이하라는 강지연이 행동하는 방식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장동훈은 강지연에게 새 휴대폰을 산 것을 큰 미소로 축하해줬어요. 하지만 다음 순간 양쪽 녀석들이 장동훈을 위협하듯이 어깨에 팔을 둘렀어요. 갈색머리 녀석은 강지연과 너무 가깝다고 장동훈을 놀렸어요. 그는 그들이 학교에 온 지 이틀 만에 어떻게 친구가 되었는지 놀랐어요. 신경질적인 성격의 장동훈은 강지연이 수학을 도와주기로 했기 때문에 자신과 강지연이 친구라고 동의했어요. 다른 긴 머리 녀석은 아무 말 없이 강지연을 계속 쳐다봤어요. 강지연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침묵을 지키며 보답했어요. 그 녀석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은 이 새로운 녀석과 할 일이 있으니 잠시 동안 혼자 있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장동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아무 소란도 피우지 않고 조용히 떠났어요. 이제 강지연과 단둘이 남게 되자 그 녀석은 섬뜩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강지연은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고 완전히 평범한 얼굴을 유지했어요. 그에게 주어진 정보 세트에서 모든 정보를 기억하며 강지연은 이 사람이 고진석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고진석은 자유당 대표이자 사선 국회의원인 고영 가문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는 대통령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정치적 거물이었어요. 그의 옆에는 황우영이 서 있었어요. 황우영은 재계 13위인 디종그룹 회장의 장남이었어요. 디종그룹은 글로벌 스포츠 산업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강지연은 그렇게 높은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자 미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기회를 잡기 위해 강지연은 그 과정에서 친해질 수 있기를 바라며 그들 모두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두 녀석 모두 이 발언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말을 듣고 그는 그 녀석을 조금 덜 짜증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언급하며 방에서 걸어나갔어요. 이 말을 하면서 황우영은 강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에게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의 머리를 그의 얼굴 가까이 가져가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라고 상기시켰어요. 조용히 지내고 눈에 띄지 않아야 해. 황우영은 강지훈의 얼굴에 이렇게 으르렁거렸지만 강지훈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어떤 반응이라도 얻으려고 황우영은 강지훈의 어깨에 손가락을 박았다. 강지훈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긴장하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마침내 긴장했고 교실에서 그의 투지를 모두 뿜어내며 반응했다. 살기를 집중하며 그는 황우영을 공격할 준비를 하며 바라봤다. 손바닥으로 그는 일종의 손날을 만들어 황우영의 목을 재빠르게 쳤다. 강지훈의 공격은 황우영의 목 깊숙이 파고들어 기침을 하고 충격에 빠지게 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이 모든 것을 상상하고 있었을 뿐이고 현실에서는 그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다. 강지훈을 공격하는 대신 차분하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물었다. 황우는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물었다. 대답 대신 강지훈은 손을 뻗어 어깨에 얹힌 황우영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는 황우영의 손목을 부술듯이 온 힘을 다해 쥐었다. 황우영은 즉시 온몸에 고통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강지훈의 악령만으로 무릎을 꿇었다. 황우영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손을 꽉 잡은 채 미소를 지으며 강지연은 이렇게 물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건가?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고진석은 방 구석에 앉아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에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황우영은 강지훈의 소나기에서 손을 빼내 고통에서 벗어났다. 보복으로 황우영은 강지훈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리며 강지연은 이제 죽고 싶어 한다고 소리쳤다. 강지연은 얼굴로 날아오는 주먹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방 구석에 있는 커다란 카메라를 바라봤다. 카메라를 보자 그는 즉시 아버지 동지가 남한에는 거의 모든 곳에 비디오 녹화 장치가 있다고 말했던 회상에 떠올랐고 문자 그대로 모든 골목길, 도로, 쇼핑몰의 비디오 피드를 보여주는 일종의 통제실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아버지 동지는 그런 다음 그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특정 비디오 피드로 이동했다. 그는 자신의 반에서 직접 나오는 비디오 스트림을 정확히 지적했다. 강지훈은 이 비디오가 어디에서 오는지 믿을 수 없었고 아버지 동지는 그에게 그것이 그의 반에서 온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콘솔을 사용하여 그는 농구장, 교사 휴게실, 강당, 도서관과 같은 더 많은 피드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피드를 보여주면서 아버지 동지는 이런 곳에 침입하는 것이 거의 너무 쉽다고 말하며 정말 열심히 웃기 시작했다. 감사를 표하고 싶었던 그는 아버지 동지를 그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그가 얼마나 놀라운지에 흥분했다. 하지만 아버지 동지는 그가 말하는 방식을 상기시키며 그의 궤도에서 그를 막았고 그에게 재빨리 고치라고 명령하면서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
그는 또한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폭력에 의존하지 말라고 말했다. 회상에서 돌아온 그는 머리를 옆으로 피하며 얼굴로 향하는 주먹을 피했다. 그리고 보복 공격으로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에 두 손을 잡고 황우영의 배에 세게 밀어넣었다. 하지만 황우영도 다른 테이블을 잡고 균형을 되찾았다. 황우영이 균형을 되찾은 후 그와 강지호는 일종의 교착 상태에 빠졌고 둘 다 가만히 서 있었다. 황우영의 이마에 핏줄이 솟아오르는 것은 이렇게 모욕당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다. 하지만 황우영이 다른 일을 하기 전에 이하라가 들어와 소리치며 모든 사람을 멈춰 세웠다. 그녀는 그들이 지금 야만인처럼 행동해야 할 만큼 솔로 수업을 듣고 있느냐고 소리쳤다. 하지만 고진석은 새로운 전학생이 규칙을 몰랐다고 끼어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에게 규칙을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하라는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 모두를 한심하게 보이게 하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황우영조차도 이를 악물고 있었다. 황우영은 강지연에게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조롱하는 미소를 지으며 강지연은 둘만 있을 거냐고 묻기 시작했다. 언제 할 건데? 황우영은 조용히 물러섰다. 수업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왔다. 별 4짜리 모집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보고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했다. 다음 수업은 꽤 외국인 선생님이 들어와 영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강지호는 여전히 고진석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고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궁금해했다. 새로운 얼굴을 본 남자는 강지호에게 영어 실력을 따라가는데 괜찮은지 아니면 도움을 받기 위해 모국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버터처럼 부드럽게 그는 영어로 말하는데 완전히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의 발음을 들은 선생님은 얼마나 좋은지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하게 되었는지 물었다. 강지연은 뉴욕에 있는 국제학교에 다녔고 지금은 아버지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으로 이주했다고 대답했다. 모두가 강지연이 얼마나 영어를 잘하는지에 놀랐지만 특히 감동받은 사람은 장동우였다. 이 말을 듣고 선생님은 모든 사람이 지금부터 강지연과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의 발음은 정말 미국 억양이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칭찬을 들은 강지호는 행복에 약간 도취되기 시작했다. 이하라도 수업에서 펼쳐지는 장면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수업에 앉아있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같은 말을 할 수 없었다. 고진석과 황우영은 강지호의 칭찬에 완전히 정신을 놓고 있었다. 전에 강지온에게 몰려들었던 3명의 소녀들이 다시 돌아왔다. 그들 중 한 명이 그의 억양이 선생님보다 훨씬 좋다고 말했다. 그들 중 한 명이 그가 어디에서 왔는지 추측하려고 시도했고 아마도 뉴욕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들 모두가 그에게 몰려들어 어제 그에 대해 물어볼 때에 자신에 대해 말하지 않았는지 물었다. 강지온은 완전히 이 상황에 갇혔다. 대화 주제를 바꾸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 중간에 있는 소녀에게 건네주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녀는 강지온에게서 그것을 가져갔다. 그러자 그것은 휴대폰을 가져다가 살펴본 이하라의 손에 들어갔다. 그녀는 그것이 그녀의 회사에서 나온 것이라고 외쳤다. 그래서 그녀는 환한 미소로 그의 결정을 승인했다. 강지연은 이제 사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말 많이 도취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스타라고 부르기까지 할 정도로 너무 도취되었지만 이하라는 다르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스크롤하기 시작했다. 그들 중 하나는 문 앞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에펠탑 앞에 있었고 다른 하나는 오세아닉 아일랜드를 통과했고 마지막 하나는 산책 장소를 통과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 모두가 똑같은 위치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는 얼굴을 감추고 얼마나 화목한 가족인지 외쳤다. 이 말을 듣고 강지호는 자신의 침을 삼켰다. 그러자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그녀에게 동의했고 북한 최고의 컴퓨터 전문가였던 아버지 동지 덕분이라고 속으로 기뻐했다. 다음 장은 모두가 집으로 돌아가는 하루의 끝에서 시작된다. 강지연은 두 소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 2대의 고급차의 위치를 찾으려고 주변을 둘러본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차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오늘 새로운 차가 그에게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전날처럼 오늘 역시 검은 머리 소녀가 그를 지나갔고 그 다음은 이하라였다. 가기 전에 그녀는 그에게 손을 흔들며 다음날 다시 보기를 바랐다. 강지호는 딸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에 대해 으스대고 있었다. 그러자 황우영이 강지호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황우영과 고진석은 그의 옆에 서서 그를 기다리며 그를 데려가려는지 소리쳤다. 그러자 황우영은 질문하지 말고 좋게 말할 때 차에 타라고 경고했다. 강지호는 이것이 임무 완수를 위한 일종의 영입 정책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별다른 질문 없이 그들을 향해 지 외건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굉음을 내는 핫로드 차량이 어디선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모두 그 소리를 내는 차량이 무엇인지 보려고 돌아섰다.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것은 클래식 파워 머슬카였다. 그것은 거친 회전을 몇 번 하더니 강지연의 학교 바로 앞에 멈췄다. 차에서 연기가 많이 나왔고 사람들은 모두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굉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강지연의 아버지 동지가 그를 데리러 온 것을 보여주었다. 모두가 조용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강 본인조차도 완전히 충격을 받았다. 아들이 못 들었을까봐 그 동지는 아버지가 데리러 왔다고 더 크게 소리쳤다. 강지아는 한마디 말도 없이 아버지 동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 동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고 알았어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모두에게 또 다른 친구를 사귀었고 친구 차를 타고 갈 계획이라고 소리쳤다. 강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아들이 원하는 것을 이해한 그는 즉시 차를 기어에 넣고 엔진을 굉음냈다.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집에서 만나자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매우 빠른 속도로 그곳을 떠났다. 강지호는 다시 한번 크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뒤돌아 친구들의 반응을 살폈다. 황우영과 고진석은 그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씩씩거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간 후 강지호는 고진석, 황우영과 함께 그들의 차에 탔다. 그들은 둘 다 완전히 조용했고 차에 앉아 있었다. 강지호는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지만 황우영의 머리 혈관은 분노 때문에 계속 터져나왔다. 차는 정말 높은 고급 건물 앞에 멈췄다. 강지호는 그 건물이 무엇인지 보려고 차에서 내렸다. 그것은 TJ 스포츠 멀티 라이즈 빌딩이었다. 고진석은 걸어가면서 둘 다 혼자 가라고 지시했다. 그는 일이 있어 늦을 것이기 때문이다. 강지호는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궁금해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지만 갑자기 경호원이 학교 밖에서 고진석과 황우영으로부터 강지호의 곁을 떠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지호는 이 개조에 놀랐고 그들이 그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경호원들은 특정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며 강지호에게 뒤따라오라고 지시했다. 건물 안에는 많은 권투 선수들이 싸우고 있는 큰 훈련장이 있었다. 강지호는 이곳이 일종의 훈련장인지 궁금해했다.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존경을 표하며 고개를 숙였고 황우영은 전에 요청했던 대로 3번 케이지가 비워졌는지 물었다. 걱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 사람은 그의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황우영은 그 사람이 안에 있을 때까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강지연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말하라고 속삭이기 시작했고 그는 구급차를 부를 것이니 빨리 정신을 잃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급차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데 협잡군 이야기가 나오자 황우영은 강지호에게 얘 따라 나오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강지호는 이것이 우호적인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삼벌링 앞에서 황우영은 싸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경호원과 강지훈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동안 황우영은 교복 셔츠를 벗고 복싱 글러브를 꼈다. 강지연은 눈앞에 펼쳐진 장비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발코니에서 고진석이 들어와 누군가가 그렇게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온 것은 꽤 오랜만이라며 심각한 표정으로 강지훈을 쳐다봤다. 고진석. 그것은 그가 친구 황우영과 스파링을 하려던 것이었다. 고진석은 그가 무슨 종류의 스파링을 말하는 건지 혼란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어떤 면에서는 스파링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하며 웃기 시작했다. 강지연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를 멍하니 바라보며 정말 으스스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규칙을 이해했다면 지금 당장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은 잠시 그가 무슨 서명을 말하는 건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러자 황우영은 테이블 위에 게시판에 붙어있는 종이를 가리키기 시작했다. 서류를 본 강지연은 서류에 무엇이 적혀 있는지 보려고 앞으로 걸어갔다. 서류에는 스파링 경기는 상호 합의된 경쟁이라고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따라서 어떤 당사자도 심각하든 범죄적이든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신체적 피해에 대해 서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강지연은 이 계약 조건에 대해 걱정했다.
그가 스파링을 통해 실제로 의미하는 바를 깨달은 그는 황우영, 강지연을 바라봤다. 그 계약서에 서명하기를 정말로 원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고진석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발코니에서 소리쳤다. 무서워하는 거냐? 강전은 화난 듯이 그를 바라봤다. 강전은 극도로 험악한 얼굴로 무릎을 꿇고 개처럼 짖으면 이번 한 번은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의 분노는 계속 커져갔다. 고진석은 강진이 왜 그의 위협에 반응하지 않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이상한 사람인가? 하지만 긍정이나 부정으로 대답하는 대신 그는 단 한 가지를 물었다. 이곳에 CCTV 녹화 장치가 있습니까? 고진석과 황우영은 모두 예상치 못한 질문에 약간 놀라며 그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동안 고진석은 황우영이 한국 챔피언십의 최고 선수 중 한 명이고 그에게 맞으면 정말 죽는 것이기 때문에 서명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다시 한번 경고했다. 하지만 그곳에 있는 황우영은 강지훈을 때릴 생각에 손가락 마디를 계속 꺾고 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반전으로 그는 떠나지 않고 서명하고 황우영에게 넘겨주었다. 옷을 벗으면서 그에게도 서명하라고 요청했다. 온몸에 투지를 끌어올려 황우영에게 서두르라고 재촉했어. 싸울 자세를 갖춘 후 그는 목을 풀기 시작했어. 강지훈도 권투 글러브를 끼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싸울 자세를 취했어. 준비하는 내내 그는 조용히 있었어. 황우영은 그가 얼마나 조용한지 두려움에 휩싸인 사람 같다며 비웃고 마치 자기가 이길 것을 안다는 듯 거만하게 미소를 지었어. 링 안에서 그들은 모두 싸울 자세를 취했어. 황우는 근육을 풀기 시작했지만 강지연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뿐이었어. 그는 몇 가지 전투 기술을 상상하기 시작했어. 처음에 그는 황우영의 얼굴에 곧바로 잽을 날리는 것을 상상했지만 이것은 즉시 그의 얼굴을 망가뜨려 영구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기 때문에 버렸어. 다음으로 그는 첫 번째 펀치를 피하고 옆으로 가서 갈비뼈에 강한 어퍼컷 잽을 날리는 것을 상상했지만 그것 또한 내장 파열의 가능성이 있어서 역시 버렸어. 다음으로 그는 눈을 찌르는 것을 버렸어. 다음으로 그는 사타구니를 때리는 것을 버렸어. 다음으로 돌려차기, 해골을 걷어차기. 하지만 그것은 그의 아래턱을 부러뜨려 영구적인 입 손상을 남길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버렸어. 무릎뼈를 부러뜨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어. 그래서 그는 실제로 심각하게 다치게 하지 않고 황우영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에 대한 곤경에 빠졌어. 하지만 황우영은 먼저 오른손을 사용하여 강지훈의 얼굴에 라이트 훅을 날리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에게는 그 펀치가 슬로우 모션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였어. 그래서 그는 쉽게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펀치를 피할 수 있었어. 다음 공격을 위해 황은 왼 주먹을 곧바로 뻗어 펀치를 날렸어. 다음 공격을 위해 황우영은 왼 주먹을 곧바로 뻗어 펀치를 날릴 준비를 했어. 하지만 강지훈에게 이 펀치 역시 매우 느리게 다가왔어. 따라서 그는 이전처럼 그 펀치를 쉽게 피할 수 있었어. 황우영은 어떻게 한 번도 맞지 않고 모든 펀치를 피할 수 있었는지 걱정하기 시작했지만 강지훈은 작은 감정의 기색도 없이 냉철한 본성을 유지했어. 고진석과 경호원은 모두 이 싸움에 충격을 받았어. 고진석은 특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혼란스러워하며 전술을 바꿨어. 황우영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서서 강지훈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다리를 뛰어올랐어. 황우영은 강지훈에게 전에 어떤 종류의 스포츠에 참여한 적이 있는지 물어봤어. 하지만 강지훈은 전혀 대답하지 않았어. 이 침묵을 보고 황우영은 왜 아까부터 벙어리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어. 마치 그를 더 조롱하듯이 그는 훨씬 더 무표정한 얼굴을 지었어. 이것은 황우영의 이마에서 핏줄이 솟아오르게 만들었어. 분노에 차서 소리치며 오른 주먹을 들어 올리며 그 표정은 뭐냐고 외쳤어. 하지만 황우영이 강지연에게 닿으려는 순간 번개가 번쩍이며 왼쪽 아래에서 황우영의 얼굴로 향했어. 그 번개는 강지연의 손이었어. 그는 손바닥으로 황우영의 얼굴을 쳤어. 황우영은 방금 일어난 일에 완전히 경악했어. 황우영뿐만 아니라 고진석과 경호원 모두 이 사건의 진행에 완전히 당황했어. 이제 분노에 눈이 멀어 황우영은 몸을 떨며 강지연을 저주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강지훈은 냉정한 표정을 유지하며 다음 공격을 위해 펀치를 준비했어. 격분한 황우영은 펀치를 쥐고 달려나오며 강지훈이 죽고 싶어하는지도 모른다고 외쳤어.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빠르고 신속한 동작으로 또 다른 촉이 날아와 그의 다른 뺨을 때렸어. 황우영은 다시 평정을 찾으려고 비틀거렸지만 강지연은 조금도 땀을 흘리지 않고 여전히 냉정했고 교훈을 얻지 못했어.
황우영은 강지훈을 죽이겠다고 소리치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가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손바닥이 그의 얼굴로 날아와 이번에는 완전히 그의 균형을 잃게 만들었어. 황우영은 천천히 의식을 잃기 시작했어. 그러다가 마침내 그는 무릎을 꿇고 쓰러졌고 그렇게 황우영은 단 3번의 뺨에 KO 됐어. 고진석과 황우영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멈추지 않았어. 강지연은 조롱하듯 그를 쉽게 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큰 문제도 없어야 한다고 선언했어. 강지연은 자신의 임무가 끝났다고 보고 우리 문을 열고 나갔어. 하지만 고진석은 그에게 거기 있으라고 외쳤어. 강지연은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 그는 고진석이 발코니에서 뛰어내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발코니에서 뛰어내린 그는 곧장 강지연에게 걸어갔어. 그에게 걸어가면서 그는 지금부터 강지연을 그의 오른팔로 삼겠다고 외쳤어. 강지연은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 확인으로 고진석은 경호원에게 강지연이 정말 강한지 물었지만 경호원은 말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어. 여기서 혼란스러운 강지훈은 고진석에게 오른팔은 대체 무엇을 하는 거냐고 물어봐. 강지훈은 별다른 대답 없이 그에게 다가가 그의 오른팔이 되는 것은 좋은 자리라고 말했어. 왜냐하면 그는 분명히 고진석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지 않아? 강지연은 어리석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 고진석은 강지연의 목에 손을 두르고 그를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가 저녁을 대접하겠다고 말했어. 강지연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떻게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혼란스러웠어. 밤에 강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엄마에게 집에 왔다고 소리쳐. 방 건너편에 앉아있던 그의 아빠 동무는 그에게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었는지 물어봤어.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아빠는 이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고 엄마는 저녁을 먹고 싶냐고 물어봤어. 강지훈은 친구와 이미 먹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 그래서 그는 오늘 그냥 가서 쉴 거야. 두 부모는 모두 이것이 어떤 종류의 행동인지 걱정했어. 방 안으로 들어가 강지훈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으며 큰 한숨을 내쉬었어. 그는 이 임무를 완수하는 것이 전혀 쉽지 않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 몇 시간 전으로 돌아가서 고진석과 강지연이 매우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 고급 스테이크를 자르면서 그는 강지연에게 물어봤어. 이곳이 정말 아름다운 곳이 아니냐고. 왜냐하면 이곳은 많은 가족들이 함께 와서 그에게 숟가락과 음식을 주는 곳이니까. 고진석은 강지훈에게 많이 먹으라고 말했어. 관대함을 받아들여 강지훈은 고기 한 조각을 입에 넣었지만 맛에 완전히 아연실색했어. 고기가 입안에서 녹기 시작했어. 고진석은 강지훈이 짓는 어리석은 표정이 웃기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고진석이 전에 지었던 표정을 떠올리며 몇 시간 전에 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그러자 고진석은 강지훈에게 그의 일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 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강지훈은 갑작스런 화재 전환에 침을 꿀꺽 삼켰다. 강지훈은 중요한 것은 사다리를 오르려는 아이들을 짓밟아 끌어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애들이 없으니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고기를 입에 넣으며 재미로 약한 아이들을 때리는 짓은 안 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고진석은 약한 아이들은 애초에 올라와서 왕좌를 빼앗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정정했다. 하지만 강지훈은 장동훈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진석은 강지훈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하려 했었다. 그러다 그는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린 검은 머리 장동훈을 떠올렸다. 강지훈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동의했다. 고진석은 강지훈이 왜 장동우가 약하다고 생각하냐며 크게 웃기 시작했다. 고진석은 장동우는 전혀 약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는 중학교 때 장동우의 심부름꾼이었다. 강지훈은 갑작스러운 상황 반전에 놀랐다. 고진석은 셔틀이 무엇인지, 즉 심부름꾼이 무엇인지 설명하려 했다. 그는 그저 남을 위해 일하는 사람, 즉 패배자일 뿐이라며 다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고진석은 장동우의 가족이 한국 최고의 법조계 집안이라고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최고위직 중 하나인 중앙지검장이다. 그리고 이는 고진석의 아버지가 당 대표가 되기 전의 일이었다. 그 당시 그는 낮은 지위 때문에 장동우의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해야 했다. 강지호는 이러한 상황 반전에 완전히 경악했다. 고진석은 침울한 표정으로 한국에서 사는 것은 부모의 권력이 자신의 권력이 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강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과묵한 태도를 보였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 임무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방에서 계속 한숨을 쉬는 동안 강지호는 누군가 문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누가 왔는지 보려고 일어섰다. 그의 부모님이 문 앞에 서서 강지호의 모습에 조용히 걱정하고 있었다. 강지호는 잠시 멍해졌고 왜 그들이 문 앞에서 그렇게 서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걱정스러운 기색을 보이면서 아버지 동지와 어머니 동지는 강지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힘든 일이 있으면 와서 말하라고 물었다. 강지호는 평소처럼 조용하고 말이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 정신을 가다듬고 일어선 그는 아무 일도 없고 다 괜찮다고 말했다. 그들은 문을 열고 평소처럼 걸어 들어왔지만 그들 모두 그의 대답에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다. 강지호는 다 괜찮다는 말만으로는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시선을 옆으로 돌리며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강지호는 남한 사회가 너무 복잡하다고 말했다. 그가 배운 것과는 너무 달랐다. 부모님은 아들처럼 그의 고백에 그저 조용히 있었다. 손가락을 만지작거리며 그는 적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동지는 단호한 태도로 약한 사람처럼 말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강지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잊었냐고 물었다. 강지호는 이 놀라운 깨달음의 물결에 멍해졌다. 이때 아버지 동지는 정말 엄하고 험악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강은 아버지 동지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차렷자세로 일어서서 그는 정말 죄송하다고 외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말을 듣고 어머니와 아버지 동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고 강지호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컴퓨터에 앉아 남한 사회에 대한 모든 것을 검색했다. 그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남한 사회, 음악 취향, 셔틀이 무엇인지, 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 모든 것에 대해 검색했다. 그는 모든 데이터를 자신의 마음속에 흡수하기 시작했고 자신이 북한의 대남 특수작전 세도 유닛 최정예 요원임을 상기했다. 그의 임무에서 어떤 종류의 실패도 절대 불가능하다. 그의 부모님 동지들은 그의 새로운 자신감과 훈련의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장면은 다음날 학교로 바뀌고 그는 장동우 뒤에 앉아있다. 여기서 장동우는 강건이 조금 전부터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강건이 걱정된 장동우는 어제 왕우영이 강건을 격투 경기장에 데려갔다고 물었다. 괜찮냐고. 얼굴을 마주보고도 이 어리숙해 보이는 녀석이 한때 갱단 두목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뱅뱅 돌려 말하는 대신 직접 물어보기로 생각했다. 한때 중학교에서 갱단 두목이었냐고. 장동우는 이 질문에 완전히 당황했다. 강진은 고진석이 그의 심부름꾼이었다고 말했다. 장동우는 어렸을 때였다고 말하며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세상에 대해 잘 몰랐다. 그는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다. 하지만 강지호는 장동우에게 심부름꾼 같은 건 두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똑똑한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그와 장동우는 친구라고 말했다. 장동우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그냥 포기했다. 강지호는 그 친구라는 대사를 얼마나 훌륭하게 자연스럽게 전달했는지에 스스로 만족해하고 있었다. 장동우는 조용히 그렇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고진석은 자기 자리로 가기 위해 교실을 가로질러 왔다. 장동우는 그를 알아보고 얼굴을 돌려버렸다. 고진석도 아무런 반응 없이 조용히 자기 길을 갔다. 계속해서 스스로 완벽하다고 선언한 연기를 펼치며 강지호는 키가 작은 장동우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그들은 모두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고진석은 강지호에게 그에 대해 물으며 불렀다. 강지호는 고진석을 돌아봤고 고진석은 이미 그의 테이블에 앉아 호의적이고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강지호는 고진석에게 어젯밤 집에 무사히 갔는지 배불리 먹어서 고맙다고 말했다. 고진석도 호의적인 미소를 지었다. 반 여자애들은 이 둘의 상호작용에 완전히 놀랐다. 이것은 다른 여자애들뿐 아니라 종동우조차 놀라게 했다. 앞줄 모범생들의 높은 점수도 더해서 말이다. 강지호는 의자에서 일어나 고진석에게 다음에는 자기가 한턱 쏘겠다고 말했다. 고진석은 강지호에게 자기 오른쪽 좌석을 가리키며 거기에 앉으라고 했다. 그 자리를 보고 강지호는 고진석이 황우영의 자리를 그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지호의 얼굴에서 망설임을 본 고진석은 애 앉지 않느냐며 위아해했다. 뭘 기다리는 거지? 강지호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변화를 이해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다.
그는 눈앞에서 이계질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하루 만에 순식간에 2인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랑스럽게 그 자리로 걸어가 매우 흡족한 표정으로 앉았다. 그리고 승리를 알리듯 그는 온 교실에 울릴 정도로 크게 낄낄 웃었다. 강지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웃고 있었다. 잠시 후 우리는 영어 선생님이 반 전체에게 시를 읽는 것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본다. 다음으로 정말 나이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리나라의 지리에 대해 가르쳤고 수업은 별 문제 없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강지호는 황우영이 학교에 오지 않았고 그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빈자리를 보며 강지호는 걱정되기 시작했고 황우영을 너무 심하게 때린 것은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음 장면은 TJ 스포츠 건물로 넘어간다. 법정 전체에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법정 한가운데 있는 새장 안에서 황우영은 고통스러워하며 플랭크를 하고 있었다. 그러자 누군가가 나무검으로 그의 허리를 매우 세게 쳤고 황우영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고통 때문에 그는 배를 움켜쥐고 땅에 쓰러졌다. 그가 고통스러워 신음하는 동안 누군가가 그에게 소리쳤다. 그는 단순한 일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한심하다는 것이었다. 나무검을 들고 있는 노인이 그에게 특별훈련에 들어가라고 말했다. TJ 스포츠 그룹의 회장인 황우영의 아버지였다. 그는 황우영에게 이미 얼마나 많은 돈을 썼는데 이렇게 한심하냐며 으르렁거렸다. 비서 중 한 명이 회장에게 그만 때리라고 요청했다. 이미 알아들었다고. 때리는 것을 멈추고 회장인 아버지는 황우에게 다음 선거에서 가문이 대통령을 낼 것이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그는 그 망할 놈 옆에 딱 붙어 있으라고 명령했고 필요하다면 땅 끝까지 아첨하라고 말했다. 돌아서며 그는 황우영에게 걸어가라고 말했다. 그를 쳐다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를 쳐다보기만 해도 화가 났다. 황우영은 혼자 일어서서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분노하며 생각했다. 황우영이 새장에서 걸어나가는 동안 회장은 비서에게 강지원의 가족에 대해 물었다. 그는 비서에게 강지원의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았는지 어떤 종류의 가족인지 보고서를 원한다고 물었다. 사회에서 그들의 힘과 지위는 무엇인가? 비서는 강지원의 가족은 다국적 기업의 소유주이며 암호화폐 코인과 보안 프로그램을 취급한다고 대답했다. 황우영의 아버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종류의 코인을 말하는 거냐고 물었다. 비서는 회사의 시가총액도 상당히 강하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회장은 비서에게 강지원의 부모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라고 요청했다. 놀랐지만 다음 단계를 묻자 비서는 어디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지 물었다. 극도로 무서운 피에 굶주린 미소를 지으며 그는 바로 이 체육관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했다. 비서는 회장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혼란스러워했다. 그러나 이해를 포기하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그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은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이 감히 다른 사람의 사업에 끼어들려 하느냐며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기 학교에서 일이 끝난 후 이하라는 강지원에게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내일 만나자고 말했다. 그러자 경호원은 이하라에게 고개를 숙여 노고에 대해 축하했고 그녀도 그에게 다시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경호원 중 한 명이 고진석과 강지원에게 고개를 돌렸고 그들은 이제 함께 걷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사업에 끼어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작은 조언을 하기로 하고 강지원에게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한다고 말했다. 강지원은 혼란스러워하며 경호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고진석은 강지원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내일 보자고 했다. 그러나 경호원과 고진석이 차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강지원은 경호원이 그에게 부모님을 보호하라고 말하려 했던 말에 대해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잠시 후 빨간 할로드가 강지원 앞에 나타났다. 그 안에는 강지원의 아버지 동지가 앉아 그를 차에 타라고 권유하고 있었다. 이것을 본 강지원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저녁 식탁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동지는 식사를 하며 웃고 있었지만 강지원은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는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묵묵히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엄마도 깨들떠서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식사 도중에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모두 누가 문 앞에 있는지 어리둥절해했다. 그러나 강지원의 입은 다람쥐처럼 음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부모는 동시에 문을 열러갔다. 문 앞에는 황우영의 아버지 비서가 서서 그들에게 인사를 하며 저녁 인사를 했다. 비서는 자신이 TJ 그룹 비서실에서 왔다고 소개했다. 소개를 듣고 강지호는 그 자리에서 굳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다. 강지호는 황우영 그룹의 비서가 왜 처음으로 그들에게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비서는 강지원이
그들의 그룹 주인인 젊은 주인을 폭행했다고 정면으로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세 사람 모두 그 자리에서 굳어졌다. 다음 순간 두 사람은 강지원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해명을 요구하며 고개를 돌렸다. 강지원은 지금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아무 일도 없다고 안심시키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비서는 회장이 이 문제를 더 확대할 생각은 없지만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어 한다고 덧붙였다. 세 가족 구성원 모두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는 이런 아이들은 항상 싸움을 한다고 말했다. 재촉하며 비서는 시간이 있으면 지금 갈 수 있을 거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흔쾌히 그러자고 지금 저녁 식사에 함께 해야 한다고 동의했다. 강지호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되었다. 그러나 걱정을 억누르며 그는 저녁 식사를 위해 그들과 함께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버지 동지는 그에게 집에 머물고 따라오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지온과 어머니 동지는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비서와 아버지 동지가 떠나자 문이 천천히 닫혔다. 아버지 동지는 황우영에게 도착한다. 아버지는 비서와 함께 스포츠 하이라이즈 빌딩에 도착한다. 안으로 들어가자 비서는 아버지 동지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회장이 우리 안에 앉아있는 쪽으로 둘 다 걸어갔습니다. 회장은 온 가족 대신 강지연의 아버지와 비서만 온 것을 보았습니다. 회장은 씩 웃으며 강지연에게 아들이 심하게 맞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었나?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아버지 동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회장은 우리에서 내려와 아버지 동지에게 걸어가면서 보상으로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 동지는 꾸준한 미소를 지으며 회장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냥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버지 동지에게 아들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라고 말했고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큰 미소를 지으며 그는 한국 최고의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하는 어머니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데려오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회장은 크게 한숨을 쉬고 아버지 동지에게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체격과 위험을 과시하며 그는 친절할 때 자신의 조건에 동의해야 한다고 위협했습니다. 이것을 본 비에는 회장의 얼굴에서 분노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 동지도 심각해졌습니다. 그는 양측에 문제와 후회를 일으킬 만한 일을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회장은 아버지 동지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똑같은 깊은 표정으로 그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회장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아버지 동지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 동안 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주먹을 맞았습니다. 회장은 강지연의 아버지를 너무 많이 때려서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머리를 잡고 얼굴 가까이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그에게 즉시 자녀를 전학시키라고 엄중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장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경고를 주며 그의 머리를 땅에 찧어 넘어뜨렸습니다. 회장은 비서에게 많은 치료비와 합의금을 주라고 했습니다. 비서는 아버지를 데리고 아파트에 내려줬습니다. 내려주기 전에 비서는 엄청난 금액의 수표 3장을 건네줬습니다. 비서는 이것들이 치료비 수표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동지는 침울한 표정으로 수표를 바라봤습니다. 비서는 비웃는 표정으로 이것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말하며 경찰에 신고하면 결실이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J 회사가 대부분의 경찰을 후원하기 때문에 아버지 동지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조용히 돌아서 말합니다. 그가 떠나기 시작하자 비서는 치료비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화난 표정으로 비서의 손에서 그것들을 빼앗았습니다. 싸우고 맞은 그는 아파트로 걸어가기 시작하고 비서는 뒤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봅니다. 돌아가기 전에 비서와 그와 함께 있던 남자는 빈정거리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천천히 집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을 천천히 비교하시며 집으로 끌고 가셨습니다. 강지연은 아버지 동지를 보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그저 상처 입은 눈으로 그들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동지와 강지연은 그가 남겨진 상태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지연은 아버지를 돕기 위해 벌떡 일어섰지만 그는 혼자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강지연은 몹시 걱정했고 뒤에 있던 그의 어머니는 화가 나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화가 나서 사방의 살기를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달려가 컴퓨터를 클릭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창이 있는 콘솔을 열고 그는 회장이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조차 몰랐다고 저주하며 그를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와 고통으로 가득 찬 얼굴로 그는 입에서 나는 피를 닦아냈습니다. 다음 장면은 TJ 회사 본사의 최상층 방 중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잔잔한 음악이 음악 시스템 중 하나에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사무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음악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장이 사무실에서 여유를 부리고 있자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소리쳤습니다. 혼란스러워진 회장은 비서에게 노크하는 법을 모른다고 물었습니다. 왜 아침부터 그렇게 소란을 피우려고 하는 걸까요? 극도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비서는 회장에게 회사 서버가 모두 다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혼란스러워진 회장은 다시 한번 비서에게 IT팀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비서는 IT팀의 컴퓨터도 다운되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포털도 다운되고 판매 링크에서 환불 문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말을 계속 덧붙였습니다. 회장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회장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고 으스스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그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회계 그룹 중 한 명이 그에게 전화하여 은행에서 갑자기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다고 연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회장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러워하며 그 모든 혼돈과 혼란 속에서 빛이 굴러왔습니다. 이 회장은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옆방에서 누군가가 들어왔는데 비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엉망진창을 한 번에 해결할 방법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왜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지 혼란스러워하며 그는 누구인지 보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검은 가죽 옷을 입은 엄마 동지가 서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워진 그는 그녀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뭐하고 있길래 무작위로 노점상을 들여보내는 걸까요? 그녀는 차갑게 모두 잠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또한 이 순간 모든 CCTV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무작위 보안 요원들조차 잠들었습니다. 자신의 체격을 과시하기 위해 일어서서 그는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뭘 하려는 걸까요? 잠시 후 그녀는 옆에서 그의 깃을 잡고 아래 테이블에 그의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머리가 테이블에 부딪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가죽 재킷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회장에게 그가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위협했습니다. 회장은 그녀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을 보고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신경 독소가 든 주사기였어. 회장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걱정하고 움직이지도 못했지. 동지 엄마는 원래는 다 죽이지만 회장님 덕분에 안 죽일 거라고 했어. 주사기를 가져가서 목에 경동맥에 꽂으면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 동안 잠들게 할 거라고 했어. 회장이 기절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본 건 동지 엄마의 악마 같은 눈빛이었지. 다음 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밝아왔고 강지호는 학교 갈 준비를 했어. 가기 전에 부모님께 학교에 간다고 말했어.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돌아봤지. 아빠는 얼굴이 엉망이 된 채 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엄마가 들어와서 진심으로 작별 인사를 해줬고 아빠도 일어나서 손을 흔들었어. 강지호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사과했지만 엄마는 아들이라며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활짝 웃었어. 엄마 아빠가 다 해결했으니 걱정 말고 학교 가. 강지호는 무슨 소린지 어리둥절했지만 엄마는 계속 낄낄거리고 아빠는 테이블을 닦았어. 다음 장면은 학교 캠퍼스에서 시작돼. 모두들 조용히 교실에 앉아서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하라의 시선이 강지온에게 향했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 강지온도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지. 하지만 속으로는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언제든 자식 일에 관여하는구나 생각하고 있었어. 북한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생각에 잠겨있을 때 고진석이 강지온을 불러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말했어. 고진석은 강지온에게 황우영의 아버지가 쓰러졌고 회사도 완전히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어. 강지온은 황우영과 충돌한 직후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고 충격을 받았어. 강지호는 황우영의 아버지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고 말하려고 했어. 강지호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깨달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았어. 그때 모든 걸 해결했고 걱정 말고 학교에 가라는 말의 의미를 깨달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 억지스러운 우연이라고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어.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하라가 와서 그를 불렀어. 이번 주말에 뭐 할 거냐고 물으러 왔지. 고진석이 이하라에게 물었어. 강지훈을 생일 파티에 초대해도 괜찮냐고. 이하라는 좋은 선택이라고 동의하며 강지훈에게 초대장을 건넸어. 고진석은 이하라에게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 강지훈은 그녀가 자신을 생일 파티에 초대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랐어. 이번 주말 생일 파티에 꼭 와 달라고 재차 확인했지. 강지훈은 활짝 웃으며 이번 주말 생일 파티에 가겠다고 말했어. 그녀도 기뻐하며 손을 흔들어 주고 갔어. 초대 후 고진석은 강지훈을 돌아봤어. 그는 아무 말 없이 복잡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황우영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비틀거리며 교실로 들어왔어. 고진석과 강지훈을 보자 그는 몸을 떨었어. 그들은 그의 존재조차 알아차리지 못했어. 강지훈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고진석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어. 이하라는 황우영에게 다가가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갔어. 그는 조용히 비어있는 자기 자리에 가서 아무 말 없이 앉았어. 황우영은 정말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어. 강지훈은 잠시 황우영을 바라봤어. 방과 후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어. 올 시간이 됐는데 왜 안 오시나 궁금해하다가 지난밤에 입은 부상이 생각났지. 그리고 부상 때문에 운전을 못하셔서 집에 데려다 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 그래서 그는 집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 그때 여자애들 중 한 명이 그를 불렀어. 앞줄에 앉는 학생들 중 하나였지. 오늘 혼자 집에 가냐고 물었어. 그렇게 초대한 건 강지훈을 꽤 놀라게 했지만 꾹 참고 혼자 집에 간다고 대답하자 가운데 있던 여자애가 자기들도 버스를 타고 집에 간다며 같이 가자고 했어. 약간 망설이다가 함께 가기로 했지. 기쁜 표정으로 그녀는 친구들을 모두 그에게 소개하기 시작했어.